새벽 공기가 차가운 골목 끝에 작은 한지 공방이 있었다. 간판은 낡았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정심당. 종이를 다루는 마음이 곱고 깨끗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 집을 처음 연 사람이 직접 붓으로 써 내려간 이름이었다. 그 이름을 쓴 사람은 이제 89이 되었다. 윤덕수 평생을 종이와 함께 살아온 노인이었다. 공방 마당에는 당나무 껍질을 삶는 큰 가마솥이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종이를 뜨는 발틀이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다. 40년 전 이 자리는 작은 한옥이었다. 덕수는 군에서 돌아온 뒤 먼 친척이 운영하던 종이방에서 일을 배웠고 손끝이 야물다는 말을 들으며 차츰 자신만의 공방을 일으켰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종이 만지는 솜씨가 깐깐한 노인이라고 불렀지만 그 깐깐함 덕분에 정심당의 한지는 인근에서 가장 질이 좋다는 평을 들었다. 덕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낀 지도 벌써 몇 해였다. 손끝이 떨리는 날이 늘었고 가끔은 방금 들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해 멍하니 서 있는 순간도 있었다. 지난달에는 단골 손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 한참을 더듬었다. 그날 밤 덕수는 자리에 누워서도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변화라고 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기억이 흐려지는 속도가 보통보다 조금 빠르다고 앞으로 몇 해 안에 더 많은 것을 잊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덕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구나. 공방 안쪽 깊은 서랍에는 오래된 나무함이 하나 있었다. 함 속에는 빛바랜 군용 수첩과 녹슨 인식표, 그리고 누렇게 변한 편지, 봉투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덕수는 한 해에 딱 한 번, 봄이 시작되는 날이면 그 함을 꺼내 마루에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곤 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함을 열자 가장 위에 놓인 인식표가 손바닥에 떨어졌다. 차갑고 단단한 쇠조각이었다. 거기 새겨진 이름은 서태범. 덕수보다 1살 어린 전우였다. 60에도 더 지난 일이었지만 덕수의 귀에는 여전히 그날의 소리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흙냄새와 화약 냄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을 붙잡았던 태범의 손가락 힘까지. 덕수는 그 함을 처음 만들 때를 기억하고 있었다. 종이방 일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덕수는 가장 단단한 한지를 골라 작은 함 하나를 직접 만들었다. 인식표와 수첩, 그리고 태범이 마지막으로 쓰던 손수건을 그 안에 넣었다. 그날 이후로 함은 한 번도 다른 곳으로 옮겨진 적이 없었다. 공방이 2번 이사를 했어도 이 함만은 늘 가장 안쪽 서랍 깊숙한 곳에 자리를 지켰다. 덕수는 눈을 감았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포연이 거치지 않은 상기술, 신음소리,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덕수야, 덕수야, 거기 있나. 그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또렷했다. 태범은 죽어가면서도 어머니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부탁했다. 그 부탁이 덕수의 평생을 따라다녔다. 그날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상기슬개는 부서진 나무와 흙더미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멀리서는 아직도 간간히 포성이 울렸다. 덕수는 다친 다리를 끌며 태범에게 다가갔다. 태범의 군복은 이미 검붉게 젖어 있었다. 덕수는 손으로 상처를 누르며 소리쳤다. 정신 차려. 조금만 버텨. 하지만 태범은 점점 숨이 가빠졌고 눈빛은 흐려져 갔다. 그 짧은 순간이 덕수에게는 평생 가장 긴 시간으로 남았다. 약속은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덕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옆에서 차를 내려놓던 손녀 서윤이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서유는 매주 2번씩 할아버지의 공방에 들러 살림을 챙기는 손녀였다. 부모를 일찍 여인 서윤에게 덕수는 할아버지이자 유일한 가족이었다. 올해 32인 서윤은 근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고 퇴근길에는 늘 할아버지의 저녁상을 살피러 들렀다. 할아버지, 무슨 약속이요? 서윤이 물었다. 덕수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평생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다.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일부만 흘려 말했을 뿐 그날 상기슬개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준 적은 없었다. 덕수는 손에 쥔 인식표를 서윤에게 건넸다. 서윤이 차가운 쇠조각을 받아 들고 거기 새겨진 낯선 이름을 읽었다. 서태범. 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사람은 내 전우였다. 같은 부대, 같은 막사에서 지냈지. 나보다 어렸는데 나보다 더 어른스러웠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전쟁이 끝나기 1달 전이었다. 우리는 능선을 넘다가 포격을 맞았어. 나는 다리를 다쳤고 태범이는 더 크게 다쳤지. 덕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70년이 지난 일이었지만 여전히 그 순간을 말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 친구가 죽어가면서 나한테 부탁을 했다. 자기 어머니께는 절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대신 살아있다고, 언젠가 꼭 돌아간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덕수는 인식표를 다시 받아들며 말을 이었다.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한 번도 직접 찾아가지는 못했어.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할 자신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다. 덕수는 함 속에서 누렇게 변한 종이 꾸러미를 꺼냈다. 거기에는 매년 적어보낸 짧은 안부와 모아둔 돈을 함께 붙인 기록이 적혀 있었다. 받는 사람은 늘 같았다. 경상도 산골 마을에 사는 임씨 할머니.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한 번도 적지 않았다. 대신 아드님의 부대 동료라는 말로 대신했다. 서유는 그 꾸러미를 손에 받아 들고 한 장씩 넘겨보았다. 종이마다 적힌 날짜가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있었다. 어떤 해는 글씨가 단정했고 어떤 해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서유는 그 종이들을 통해 할아버지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을 처음으로 또렷이 마주하는 기분이 들었다. 할아버지, 이걸 정말 한 해도 빠짐없이 보내신 거예요? 서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했다. 붙이는 사람 이름은 적지 않고 그저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만 전했지. 덕수의 목소리에 회한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건 진짜 약속을 지킨 게 아니었어. 나는 그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살아 계신지조차 모른다. 서유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평생을 두고 지켜온 약속이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끝내 채우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서유는 할아버지의 손을 더욱 꼭 쥐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7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서유는 할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할아버지, 지금이라도 찾아가 보면 되잖아요. 덕수는 고개를 저으려다 멈췄다.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 머릿속의 기억들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는 말. 더 미루면 영영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었다. 할머니가 살아 계신지도 모른다. 살아 계셔도 이미 100살 가까이 되셨을 거다. 덕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주소는 알고 계시잖아요. 일단 가서 알아봐요. 제가 운전해서 모셔다 드릴게요. 덕수는 손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자신과 닮은 구석은 없었지만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려는 그 눈빛만은 꼭 태범을 닮아 있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다. 마당에 놓인 한지 발 위로 마르고 있던 종이가 가볍게 흔들렸다.
덕수는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결심을 입 밖으로 꺼냈다. 가야겠다. 이번에는 직접.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70년 전 상기슬개서 시작된 약속이 마침내 마지막 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덕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70년 전의 일들을 다시 떠올렸다.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곁에 있던 태범의 웃는 얼굴. 기억은 흐려져 가는데도 그 얼굴만은 또렷했다. 덕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번에는 진짜로 감아. 어둠 속에서 낡은 시계 소리만 고요히 울렸다. 그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덕수는 갓 20을 넘긴 청년이었다. 고향에서는 농사를 도우며 자랐고 글을 조금 읽고 쓸 줄 안다는 이유로 마을에서는 똑똑한 아이로 불렸다. 입대 통지서를 받던 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덕수의 옷가지를 챙겼다. 그것이 모자가 나눈 마지막 평범한 하루였다. 집을 떠나던 새벽 어머니는 마당까지 따라 나와 덕수의 손을 꼭 잡았다. 몸 다치지 말고 무사히 돌아와라. 그 말 한마디뿐이었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멀어지는 길 위에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던 그 새벽을 덕수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했다. 훈련소에서 덕수는 같은 또래의 청년들과 함께 배치를 기다렸다.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청년이었다. 이름은 서태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덕수보다 한 살 어렸다. 같은 부대, 같은 막사로 배치되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태범에게는 위로 누나가 둘 있었지만 아들은 자신 하나뿐이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태범이 어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어머니 혼자 농사를 지으며 세 남매를 키웠다. 누나들은 다 시집갔어. 이제 우리 어머니 곁에는 나뿐이야. 태범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책임감이 함께 묻어났다. 태범은 입이 무거운 편이었지만 한번 입을 열면 또렷하게 말하는 사람이었다. 밤이 깊으면 막사 한쪽에 앉아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잦았다. 덕수가 먼저 묻지 않아도 태범은 종종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어머니는 농사일 하시느라 손이 거칠어. 그래도 매일 새벽에 정성껏 밥을 지으셔. 내가 군대 간다고 했을 때 울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게 다 보였어. 태범의 목소리에는 늘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덕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두 사람의 어머니는 닮은 점이 많았다. 자식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 거친 손으로 평생 자식을 먹이고 입힌 정성. 덕수와 태범은 그렇게 서로의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형제 같은 사이가 되어갔다. 어느 날 밤 보초를 서던 두 사람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태범이 불쑥 말했다. 덕수야, 우리 둘 다 살아서 돌아가자. 만약에 둘 중 하나만 돌아가게 되면 남은 사람이 다른 사람 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찾아가 줘야 한다. 덕수는 웃으며 그러자고 대답했다. 그때만 해도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부대 안에서 태범은 늘 다른 병사들을 챙겼다. 막내 병사가 향수에 시달려 잠을 못 이루면 옆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부상병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 지혈을 도왔다. 의무병은 아니었지만 태범의 손길은 늘 야무지고 차분했다. 덕수는 그런 태범을 보며 생각했다. 이 친구는 어디서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구나. 한 번은 행군 중에 막내 병사가 발에 큰 물집이 잡혀더는 걷지 못하게 되었다. 다른 이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 태범은 자신의 군화끈을 풀어 막내의 발을 단단히 감싸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막내의 배낭을 등에 메었다.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다.
덕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태범에게서 묘한 든든함을 느꼈다. 봄이 되자 부대는 다시 이동 명령을 받았다. 산악지대를 가로질러 능선을 넘는 작전이었다. 출발 전날 밤, 태범은 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냈다. 어머니가 직접 바느질로 가장자리를 마감한 손수건이었다. 이거 들고 다니면 든든해.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야. 태범은 그렇게 말하며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덕수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이 시큰해졌다. 행군이 시작되자 두 사람은 자연스레 나란히 걸었다. 길은 가팔랐고 발밑은 자갈과 흙으로 미끄러워다. 태범은 힘든 기색 없이 덕수의 짐을 슬쩍 나눠 들어주었다. 너는 다리가 약하잖아. 내가 좀 더 들게. 덕수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태범은 끝내 짐을 양보하지 않았다. 그 작은 배려가 덕수에게는 늘 큰 힘이 되었다. 밤이 되면 부대는 능선 아래 자리를 잡고 짧은 휴식을 취했다. 모닥불도 피우지 못하는 깊은 산속에서 병사들은 서로 등을 맞대고 추위를 견뎠다. 태범은 그 와중에도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곤 했다. 고향에서 어머니가 자주 부르던 노래라고 했다. 덕수는 그 노래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고 고향 집 마루를 떠올렸다. 전쟁이 끝나면 뭐 할 거야? 어느 날 밤 덕수가 물었다. 태범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고향에 돌아가서 어머니 곁에서 농사 지으며 살 거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평범한 바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태범은 이어서 말했다. 너는 어때? 전쟁 끝나면 뭐 하고 싶어? 덕수는 딱히 정해둔 꿈이 없었다. 그저 살아서 고향,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나는 그냥 손으로 뭔가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 종이든 나무든 차분하게 앉아서 하는 일이 좋을 것 같아. 태범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거 잘 어울린다. 너는 손끝이 야무지잖아.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잠시 전쟁을 잊었다. 막사 틈으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둘의 대화는 한참 동안 이어졌다. 고향의 냄새, 어머니의 음성, 마을 어귀의 풍경까지 짧은 이야기들이 모여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누군가 다가와 이제 그만 자라고 일러도 두 사람은 좀처럼 대화를 멈추지 못했다. 그것이 두 사람에게는 전쟁이라는 현실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덕수는 그날의 대화를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마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능선을 넘기 사흘 전, 부대는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폐허가 된 집들 사이로 늙은 개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태범은 걸음을 멈추고 그 개에게 먹던 건빵을 나눠주었다. 이런 거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 태범이 중얼거렸다. 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 친구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그 마을을 지나며 태범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무너진 담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고향 어귀의 담장과 닮았다고 했다. 우리 어머니도 지금쯤 마당에서 장 담그고 계실 텐데. 태범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가득했다. 덕수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같은 고향을 떠나온 사람처럼 마음이 통했다. 행군 막바지, 능선이 가까워질수록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적의 위치가 가깝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지휘관은 병사들에게 각별히 몸을 낮추고 움직이라 일렀다. 병사들 사이로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태범은 그 와중에도 덕수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걱정 마. 우리 둘 다 살아서 돌아갈 거야. 덕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날 밤
마지막 휴식 시간에 태범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손수건을 다시 꺼내 들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덕수에게 건넸다. 혹시 내가 먼저 잃어버리면 내가 좀 챙겨줘. 가벼운 말투였지만 덕수는 왠지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런 말 하지 마. 같이 들고 다니자. 덕수가 손수건을 다시 태범의 품에 넣어 주었다. 태범은 그저 웃기만 했다. 먼동이 트기 전 부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서지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다. 산 너머에서는 이미 포성이 울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대열의 맨 앞에서 지휘관이 손짓으로 속도를 조절했다. 병사들은 숨소리를 죽이며 한 걸음씩 산을 올랐다. 덕수는 앞서 걷는 태범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평소와 다름없이 곧게 펴진 등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였다. 덕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저 친구와 함께라면 이 능선도 무사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덕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산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새벽. 부대는 능선 중턱에서 매복한 적과 마주쳤다. 첫 포성이 울리자 병사들은 일제히 몸을 낮추고 흩어졌다. 덕수는 정신없이 바위 틈으로 몸을 던졌다. 사방에서 흙먼지가 튀어올랐고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평온했던 능선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흙이 튀는 소리,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한꺼번에 뒤섞였다. 덕수는 귀가 멍해질 정도의 폭음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몸을 더 낮추고 바위 아래로 파고들었다. 옆자리 동료가 신음하며 쓰러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손을 뻗어 도울 겨를조차 없었다. 전투는 순식간에 벌어졌다. 명령이 오가고 총성과 비명이 뒤섞였다. 덕수는 옆에 있던 태범을 찾았다. 조금 전까지 함께 걷던 자리에 태범이 보이지 않았다. 덕수는 낮은 포복으로 주변을 살피며 이름을 불렀다. 태범아, 태범아, 어디 있어? 대답이 없었다. 덕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흩어진 동료들과 자욱한 연기뿐이었다. 덕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더 낮추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태범을 찾아야 한다. 무사한지 확인해야 한다. 그 절박함이 다친 다리의 통증마저 잊게 만들었다. 연기가 자욱한 사이로 덕수는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체를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태범이었다. 옆구리와 다리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었다. 덕수는 자신의 다리에 박힌 파편의 통증도 잊은 채 태범에게 달려갔다. 태범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봐. 덕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가까이서 본 태범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흙과 피로 범벅이 된 군복 사이로 깊은 상처가 드러나 있었다. 덕수는 황급히 자신의 군복 소매를 찢어 상처를 감쌌다. 손이 떨려 제대로 묶이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손을 움직였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살려야 한다. 무조건 살려야 한다. 태범은 가늘게 눈을 떴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덕수야 왔구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덕수는 양손으로 태범의 상처를 힘껏 눌렀다. 따뜻한 피가 손가락 사이로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괜찮아. 곧 의무병 올 거야. 조금만 버텨. 덕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태범은 힘겹게 손을 들어 덕수의 손을 붙잡았다. 손가락에 남은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덕수야, 부탁이 있다. 덕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말하지 마. 살아서 직접 해. 너 죽지 않아. 그러나 태범은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힘을 다해 말을 이어갔다.
덕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다. 어떻게든 의무병을 불러야 한다는 생각에 주변을 향해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전장의 혼란 속에서 그 외침은 쉽게 닿지 않았다. 덕수는 다시 태범에게 시선을 돌렸다. 태범의 눈빛은 점점 더 흐려지고 있었지만 입가의 미소만은 변함없이 평온했다. 우리 어머니, 내가 죽었다는 거 절대 알리지 말아줘. 태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냥 살아있다고 언젠가 돌아간다고 그렇게만 전해줘. 우리 어머니는 그 말 한마디로 평생을 버티실 분이야. 덕수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약속해줘. 태범이 다시 한번 힘겹게 말했다. 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약속한다. 약속할게. 어머니께는 꼭 그렇게 전할게. 태범의 입가에 옅은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본 순간 덕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덕수는 그 순간까지도 태범이 곧 정신을 차릴 거라고, 둘 다 살아서 함께 돌아갈 거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태범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다. 덕수는 태범의 손을 더욱 힘껏 붙잡았다. 마치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생명이 빠져나가지 않을 것처럼. 태범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덕수가 대신 손수건을 꺼내 태범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어머니께 전해줘. 직접 만들어 주신 거니까. 태범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다. 덕수는 손수건을 받아들며 흐느꼈다. 알겠어. 꼭 전할게. 약속할게. 태범아. 태범은 마지막으로 덕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평온함이 더 짙게 담겨 있었다. 고맙다. 덕수야, 너랑 같이 군대 생활해서 좋았다. 그것이 태범의 마지막 말이었다. 잠시 후 태범의 손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다. 덕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덕수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진 것 같았다. 덕수는 태범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다. 흙먼지가 두 사람의 몸 위로 계속 내려앉았다. 누군가 어깨를 흔들어도 덕수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포성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덕수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의무병이 다가와 덕수의 다리를 살피며 후방으로 옮기려 했지만 덕수는 태범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결국 동료들이 덕수를 일으켜 세웠다. 멀어지는 들것 위에서 덕수는 손에 쥔 낡은 손수건을 놓지 않았다. 들것에 실려가는 동안에도 덕수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동료들이 태범의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덕수는 그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흑빛 군복 위에 가만히 덮인 담요 한 장이었다. 후방병원으로 옮겨진 덕수는 다리의 상처를 치료받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태범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의무병이 안정을 취하라고 일렀지만 덕수는 밤새 눈을 감지 못했다. 손수건을 가슴에 품은 채 덕수는 속으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약속한다. 반드시 지킨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덕수는 몇 번이나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로 어머니께 죽음을 숨길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태범을 위한 일일까? 답을 알 수 없었다. 다만 마지막 순간 태범의 눈빛에 담겼던 평온함만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 평온함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덕수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며칠 뒤 정전 소식이 전해졌다.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났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덕수는 짐을 챙기며 손수건을 가장 깊은 안주머니에 넣었다.
함께 입대했던 동료들 중 절반 가까이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들려왔다. 덕수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 안도감이 못내 부끄러웠다. 부대를 떠나기 전날 밤, 덕수는 마지막으로 능선이 있던 방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산의 윤곽만이 어렴풋이 보였다. 덕수는 그 산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다.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마음이었다. 그곳에 두고 온 친구에게, 그리고 자신이 살아 돌아간다는 사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향한 인사였다. 함께 살아남은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덕수는 자꾸만 한 사람의 빈자리를 느꼈다. 누군가 농담을 던지면 자연스레 맞받아치던 태범의 목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았다. 그 사실이 실감 날 때마다 덕수의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살아 돌아간다는 기쁨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덕수가 짊어진 또 하나의 무게였다.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덕수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익숙한 산과 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태범과 함께 돌아가기로 했던 약속. 그 약속의 절반은 이제 영영 지킬 수 없게 되었다. 덕수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남은 절반의 약속만큼은 이제 자신이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 고향으로 돌아온 덕수를 맞이한 것은 변함없는 산과 들, 그리고 늙어버린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우셨다. 덕수는 그 품에 안겨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기만 했다.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보다 돌아오지 못한 친구에 대한 죄책감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덕수는 쉽게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밤마다 그날의 능선이 꿈에 나타났다. 태범의 마지막 목소리, 손에 쥐었던 손수건의 감촉이 잊히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낯빛이 어두운 것을 눈치챘지만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굳이 캐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며 묵묵히 곁을 지켰다. 덕수는 태범의 고향 마을 위치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행군 중에 태범이 몇 번 이야기했던 지명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짐을 챙겨 그 마을로 향하려 했지만 마을 어귀에 다다르기도 전에 발걸음이 멈췄다.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죽음을 숨기고 살아있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 거짓을 직접 얼굴을 보고 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덕수는 결국 마을 어귀에서 돌아섰다. 가슴 한쪽에 묵직한 후회가 내려앉았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그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다는 두려움이 매일 부딪혔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다. 덕수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그 무렵 덕수는 먼 친척이 운영하던 종이방의 일을 거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손이 필요해서 시작한 일이었다. 당나무 껍질을 삶고 두드리고 발틀로 한 장씩 종이를 떠내는 일은 단순하면서도 고요했다. 덕수는 그 고요함 속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종이방 주인은 덕수의 손끝이 유난히 야무지다고 했다. 같은 일을 해도 덕수가 떠낸 종이는 한결같이 결이 곱고 두께가 일정했다. 덕수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태범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전쟁 중 막사에서 나누었던 대화, 손으로 뭔가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는 자신의 말에 태범이 잘 어울린다고 했던 그 순간이었다. 덕수는 마치 태범이 정해준 길을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종이 일을 배우면서도 덕수의 마음속에는 늘 그 약속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덕수는 함께 입대했다가 먼저 제대한 동양 사람 박길수를 만났다. 길수는 태범의 마을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고 가끔 그 마을을 오가며 장사를 했다. 덕수는 길수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직접 찾아갈 자신이 없다는 것. 그러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길수는 한참을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 댁을 오가니 안부 전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다만 자네 이름은 밝히지 않는 게 좋겠어.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아들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실 거야. 덕수는 그 말에 동의했다. 그렇게 길수를 통해 안부를 전하는 방법이 정해졌다. 처음 보낸 안부는 짧았다. 아드님은 부대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곧 인사드리러 갈 겁니다. 길수를 통해 그 말을 전해 들은 임씨. 할머니가 안도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다시 길수의 입을 통해 덕수에게 돌아왔다. 덕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이 마음을 짓눌렀다. 덕수는 그날부터 매년 봄, 같은 시기에 안부와 작은 돈을 함께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적지 않았다. 대신 아드님의 부대 동료라는 말로 대신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 직접 찾아갈 날이 왔을 때 거짓이 너무 커지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 다짐은 쉽게 지켜지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덕수는 종이방의 기술을 온전히 물려받았고 작은 공방을 차릴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았다. 평범한 일상이 차츰 자리를 잡아갔지만 매년 봄이 되면 덕수는 어김없이 그 함을 꺼내 길수에게 보낼 안부를 적었다. 그 일만큼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았다. 공방이 자리를 잡아갈수록 덕수를 찾는 손님도 늘어났다. 홀레용한지, 병풍 배접용 종이, 책을 매는 데 쓰이는 종이까지 덕수의 손끝에서 다양한 한지가 태어났다. 사람들은 덕수의 한지를 두고 결이 곱고 질기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덕수는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복잡해졌다. 자신의 손끝이 야무지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봐 준 사람은 다름 아닌 태범이었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덕수가 봄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했다. 아내가 한번 물었을 때 덕수는 전쟁터에서 신세 진분이 있다는 말로만 짧게 답했다. 더 깊이 묻지 않는 아내의 배려에 덕수는 속으로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날이 오기를 덕수는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다. 아이들이 자라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덕수의 봄날 의식은 더욱 조용히 치러졌다. 아이들이 등교한 사이 덕수는 혼자 방에 앉아 편지를 적고 우체국에 다녀왔다. 그 짧은 외출이 끝나면 덕수는 다시 평소와 다름없는 아버지의 얼굴로 돌아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덕수는 그렇게 매년 봄마다 같은 의식을 치르며 약속을 이어갔다. 길수는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덕수에게 임씨 할머니의 소식을 가끔 전해주었다. 할머니가 작년보다 기력이 좀 떨어지신 것 같더라. 그래도 아드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밝아지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덕수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안도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살아있다는 거짓이 그 어머니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우면서도 그 거짓의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덕수는 몇 번이나 길수에게 부탁해 직접 그 마을에 가보려 했다. 멀리서 집의 모습만이라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마을 어귀에 다다르면 발걸음이 다시 멈췄다. 직접 마주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거짓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덕수를 붙잡았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갔다. 공방 일이 차츰 자리를 잡으면서 덕수는 매년 보내는 돈의 액수를 조금씩 늘렸다. 형편이 어려운 해에도 그 봄날의 약속만은 거르지 않았다. 아내는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덕수가 매년 같은 시기에 유난히 말이 없어지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부부는 그 일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어떤 약속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내는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 이해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길수도 차츰 나이가 들었다. 더는 먼 길을 오가며 장사를 하기 힘들어졌다. 길수가 마지막으로 그 마을을 다녀온 날, 그는 덕수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자주 못 갈 것 같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거야. 덕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막막했다. 직접 찾아갈 수도 없고, 전하던 사람도 떠나가는 상황에서 약속을 이어갈 방법을 다시 찾아야 했다. 결국 덕수는 우체국을 통해 익명으로 편지와 돈을 붙이는 방법을 택했다. 보내는 사람 칸에는 늘 같은 문구를 적었다. 아드님의 부대 동료가 받는 주소만 정확히 알면 되는 일이었다. 길수에게서 받아둔 주소를 종이에 적어 서랍 깊은 곳에 보관해 두고 매년 그 주소로 봄 소식을 붙였다. 그렇게 약속은 형태를 바꾸어가며 계속 이어졌다. 우체국 창구에 봉투를 내밀 때마다 덕수는 늘 같은 긴장을 느꼈다. 직원이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며 무심하게 도장을 찍는 그 짧은 순간이 덕수에게는 매번 70년 전 능선의 약속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시간이었다. 도장이 찍히고 봉투가 우편함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덕수는 속으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올해도 약속을 지켰다. 태범아. 그렇게 붙인 편지가 몇 해 동안 한 번도 반송되지 않자 덕수는 비로소 그 댁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늘 작은 두려움이 자리했다. 언젠가 그 편지가 반송되어 돌아오는 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덕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매년 우편함을 확인하는 일이 덕수에게는 한 해의 가장 무거운 순간이었다. 세월은 더디면서도 빠르게 흘러갔다. 덕수의 공방은 점점 이름이 알려졌고 멀리서도 좋은 한지를 구하러 사람들이 찾아왔다. 아들과 딸이 태어났고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겉으로 보기에 덕수의 삶은 평범하고 단단했다. 하지만 매년 봄, 같은 날이 돌아오면 덕수는 어김없이 깊은 서랍을 열고 낡은 함을 꺼내 들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면 덕수는 누구보다 다정한 아버지였다.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늦은 밤까지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를 두고 속 깊고 자상한 사람이라 평했다. 그러나 그 다정함 안쪽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늘이 늘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덕수는 그 그늘을 가족 앞에서 한 번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아이들이 다 자라 독립한 뒤에도 덕수는 매년 명절마다 자식들을 불러 모았다. 그 자리에서 덕수는 늘 가족의 화목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 하지만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빈집에 홀로 남으면 덕수는 다시 그 오래된 함을 떠올렸다. 가족 모두가 채워주지 못하는 단 하나의 빈자리가 언제나 그 함 속에 남아 있었다. 그 봄날의 의식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늘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종이를 한 장 꺼내 짧은 안부를 적고 그에 모아둔 돈을 함께 봉투에 넣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결코 적지 않았다. 그렇게 적은 안부는 매번 비슷했다. 아드님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계십니다. 언젠가 꼭 찾아뵐 겁니다. 같은 말이었지만 덕수에게는 매년 새로운 무게로 다가왔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따금 묻는 일이 있었다. 아버지, 그 편지는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덕수는 그때마다 짧게 대답했다. 오래전에 신세진 분께 보내는 거다. 더 자세히 묻지 않는 아이들에게 덕수는 늘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동시에 언젠가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해야 할 순간이 올 거라는 예감도 함께 품고 있었다. 한 번은 큰아들이 자라서 군에 입대하던 날,
덕수는 아들의 배낭을 챙겨주며 오래전 자신이 입대하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 그리고 자신이 태범과 나누었던 약속까지. 덕수는 아들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간절히 빌었다. 너는 부디 모든 전우와 함께 무사히 돌아오기를. 길수가 세상을 떠난 해, 덕수는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겼다. 단순한 친구를 잃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 약속을 함께 지켜온 유일한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감이었다. 길수의 장례식에 다녀온 날 밤, 덕수는 함을 꺼내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이제 그 마을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도, 자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도 세상에 남아있지 않았다. 장례식에서 돌아온 다음 날, 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공방 문을 열었다. 손님들은 평소와 같은 덕수를 보았겠지만 덕수의 마음속에는 깊은 구멍이 하나 생긴 것과 같았다. 그날 이후로 덕수는 종종 혼자 중얼거리는 버릇이 생겼다. 길수에게 혹은 태범에게 하는 말이었다. 걱정 마라. 내가 끝까지 지킬게. 그 무렵부터 덕수는 임씨 할머니의 안부를 직접 확인할 길이 없어졌다. 그저 매년 같은 주소로 편지를 붙이고 그 편지가 잘 전달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채로 시간을 보냈다. 가끔 우체국에서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안도하곤 했다. 받는 사람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살아계시다는 작은 증거였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덕수의 일상은 더욱 조용해졌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이루어 도시로 나갔고 공방에는 덕수 혼자 남는 날이 많아졌다. 빈집의 적막함이 견디기 힘들 때면 덕수는 발틀 앞에 앉아 종이를 떠내는 일에 더욱 몰두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외로움도 슬픔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아내의 빈자리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채워지지 않았지만 덕수는 그 빈자리를 일과 약속에 대한 책임감으로 견뎌냈다. 그 무렵 막내딸의 딸인 서윤이 자주 공방에 들르기 시작했다. 서윤의 부모는 서윤이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서윤은 덕수의 손에서 자란 것과 다름없었다. 부모를 일찍 여인 서윤에게도 홀로 남은 덕수에게도 서로의 존재는 큰 위로가 되었다. 두 사람은 혈육이라는 끈 이상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다. 서윤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공방에서 종이 만드는 모습을 구경하며 자랐다. 당나무를 삶는 냄새, 발틀로 종이를 떠내는 손놀림, 마당 가득 펼쳐진 한지가 마르는 풍경, 그 모든 것이 서윤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서윤은 자라서도 그 풍경을 잊지 않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공방을 찾았다. 교사가 된 뒤로도 서윤은 방학이면 가장 먼저 공방으로 달려와 할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세월이 더 흐르면서 덕수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한때는 하루 종일 발틀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잠깐만 서 있어도 다리가 저렸다. 그래도 매년 봄이 오면 덕수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함을 꺼내고 직접 편지를 적었다. 그 일만큼은 끝까지 자신의 손으로 해내고 싶었다. 공방을 찾는 손님들은 이제 덕수를 동네 어르신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다. 한때 한지를 배우러 왔던 젊은이들도 어느새 중년이 되어 자신의 자식을 데리고 공방을 찾았다. 덕수는 그런 풍경을 지켜보며 세월의 흐름을 실감했다. 자신이 지나온 시간만큼 다른 이들의 삶도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 해가 갈수록 덕수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불안이 자리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그 약속은 누구도 모르게 영원히 묻혀버릴 것이라는 불안이었다. 임씨 할머니가 평생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떠나신다면 그것이 정말 약속을 지킨 것일까? 덕수는 그 질문에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다. 밤마다 그 질문을 곱씹다가 결국 뚜렷한 답 없이 아침을 맞는 날이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해 봄, 덕수는 처음으로 또렷한 두려움을 느꼈다. 평소처럼 안부 편지를 적으려 종이를 펼쳤지만 받는 사람의 주소가 한순간 기억나지 않았다. 서랍을 뒤져 적어둔 종이를 찾을 때까지 덕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한참을 헤맸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덕수는 자신의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날 이후 덕수는 병원을 찾았고 의사로부터 기억력이 점점 흐려질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진료실을 나서며 덕수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평생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약속마저 언젠가는 기억 저편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두려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덕수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이대로 시간이 더 지나면 평생 지켜온 약속의 의미조차 스스로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다가왔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덕수는 속으로 다짐했다. 올봄에는 반드시 직접 찾아가야 한다고. 그날 밤 덕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70년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다. 전쟁터의 그날, 종이방에서 처음 배운 일, 아내와 보낸 세월, 그리고 매년 봄마다 거르지 않았던 그 의식까지 모든 기억이 한 줄로 이어지며 결국 지금 이 순간으로 흘러왔다는 것을 덕수는 비로소 실감했다. 다음 날 아침, 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함을 다시 꺼내 보았다. 인식표와 손수건, 빛바랜 사진들을 하나씩 손으로 만져보며 덕수는 그것들이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것은 70년 동안 자신을 지탱해 온 약속 그 자체였다. 덕수는 그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보따리에 옮겨 담았다. 이제 정말로 떠날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서유는 약속한 대로 주말 새벽 일찍 차를 몰고 공방 앞에 도착했다. 덕수는 이미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고 마당에 나와 있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인식표와 손수건, 그리고 오랫동안 모아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덕수는 그 보따리를 들고 직접 길을 나서려 하고 있었다. 전날 밤 덕수는 짐을 챙기며 몇 번이나 보따리를 풀었다가 다시 묶었다. 무엇을 챙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인식표와 손수건은 반드시 가져가야 했지만 그 외에 무엇을 더 보태야 70년의 세월을 설명할 수 있을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결국 덕수는 가장 단순한 것들만 남겨두기로 했다. 진실 하나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점점 산길로 들어섰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다. 덕수는 창에 머리를 기대고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았다. 70년 전 행군하며 보았던 산새와 닮은 구석이 많았다. 서윤이 가끔 말을 건넸지만 덕수는 짧게 대답할 뿐 대부분 생각에 잠긴 채 창밖만 응시했다. 할아버지, 주소가 정확히 맞을까요? 서윤이 내비게이션을 살피며 물었다. 덕수는 안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내 다시 확인했다. 길수가 살아있을 때 적어준 주소였다. 글씨는 오래되어 희미해졌지만 다행히 잎과 면, 마을 이름까지는 알아볼 수 있었다. 이 주소가 맞을 거다. 길수가 직접 적어준 거니까. 서유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할아버지, 혹시 마음의 준비는 되셨어요? 막상 가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덕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할 게 있겠냐. 그저 70년 늦은 발걸음을 옮기는 것뿐이지. 어떤 상황이든 받아들여야지. 덕수의 목소리에는 담담함과 동시에 깊은 긴장이 함께 묻어 있었다.
2시간 가까이 차를 달리자 작은 면 소재지가 나타났다. 오래된 정류장과 낡은 슈퍼. 그리고 몇몇 가게가 늘어선 거리였다. 서유는 차를 세우고 동네 사람에게 마을 이름을 물었다. 다행히 그 마을은 차로 10분 정도 더 들어가면 닿을 수 있는 곳이었다. 덕수의 가슴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면 소재지를 지나 좁은 농로로 들어서자 차창 밖으로 누런 들판이 펼쳐졌다. 멀리 보이는 야산은 마치 70년 전 그 능선과 닮아 있었다. 덕수는 자꾸만 그 산세를 눈으로 좇았다. 같은 산일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만은 자꾸 그날의 기억과 지금의 풍경을 겹쳐 보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덕수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한 번도 와 본 적 없는 곳이었지만 태범이 막사에서 묘사했던 풍경과 어딘가 닮아 있었다. 낮은 돌담, 굽은 골목길, 멀리 보이는 야산의 능선까지. 덕수는 차창에 손을 대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마치 70년 전 그날의 약속이 비로소 현실의 풍경 속으로 들어서는 듯했다. 서유는 천천히 차를 몰며 가끔 할아버지의 표정을 살폈다. 덕수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평생을 벼려온 결심이 마침내 현실의 풍경과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서유는 괜한 말을 건네는 대신 그저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할아버지가 그 순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드렸다. 마을 입구에서 밭일을 하던 노인에게 임씨 할머니의 집을 물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임씨 할매? 저 위쪽 골목 끝 집인데 그 할매는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워낙 많으셨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덕수의 발걸음이 그대로 멈췄다. 평생을 준비해온 만남이 이미 늦어버렸다는 사실이 한순간에 가슴을 내리쳤다. 노인은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래도 임씨 할매, 돌아가실 때까지 정신은 또렷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아들 이야기만 하셨다던데. 손녀가 가끔 집 정리하러 온다고 하니 거기 가서 물어보면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덕수는 그 말을 듣고서야 겨우 발걸음을 다시 옮길 수 있었다. 아들 이야기를 끝까지 하셨다는 그 한마디가 덕수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노인은 두 사람이 길을 떠나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서윤이 덕수의 팔을 살며시 붙잡았다. 덕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길었던 세월, 매번 미뤄왔던 그 발걸음이 결국 이렇게 늦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할아버지, 일단 집이라도 가봐요. 서윤의 목소리에 덕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다리가 떨려 제대로 걸음을 옮기기 힘들었지만 서윤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골목을 올라갔다. 골목 끝에는 낮은 흙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집이 있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듬성듬성 자라 있었고 마루 한쪽에는 낡은 평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듯 조용했지만 완전히 버려진 느낌은 아니었다. 누군가 가끔 들러 정리를 하는 듯. 마당 한쪽에 빗자루와 호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덕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텃밭, 마루 끝에 놓인 작은 화분, 마당 한쪽의 우물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태범의 흔적이 묻어있는 것 같았다. 덕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70년 동안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그 마당에 마침내 두 발로 서 있었다. 그때 골목 아래쪽에서 한 여자가 자전거를 끌고 올라왔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손에는 마트에서 산 두툼한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여자는 낯선 노인과 젊은 여성이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경계하는 눈빛이 또렷했다. 누구신데 여기서 뭐 하세요?
서윤이 먼저 다가가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에 사셨던 임술래 할머니와 관련이 있으신 분이실까요?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저희 외할머니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순간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꽉 움켜쥐었다. 70년의 시간을 건너온 약속이 마침내 한 사람의 얼굴 앞에 서게 된 순간이었다. 여자의 이름은 한소영이었다. 임술래 할머니의 둘째 딸이 낳은 딸로 평소에는 인근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주말마다 외할머니가 남긴 이 집을 돌보러 오고 있었다. 소영은 낯선 노인이 외할머니를 언급하자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물었다. 외할머니랑은 어떻게 아시는 사이세요? 덕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70년 동안 누구에게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가 이제야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소영은 두 사람을 마당으로 들였다. 평상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도 소영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다. 낯선 노인이 갑자기 찾아와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언급하는 상황이 자연스러울 리 없었다. 더구나 외할머니가 평생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사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소영에게는 그 그리움의 대상과 관련된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더욱 조심스럽게 느껴졌다. 소영은 평상 한쪽에 비닐봉지를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살폈다. 노인의 손에 들린 낡은 보따리와 그 옆에 선 젊은 여성의 조심스러운 표정까지. 소영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마당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세 사람 모두 다음 말을 고르고 있었다. 덕수는 평상에 앉아 보따리를 풀었다. 손이 떨려 매듭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 서윤이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었다. 마침내 보따리 속에서 낡은 인식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소영은 그것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외할머니의 방 한쪽에서 본 적 있는 사진, 속 군복과 같은 시대의 물건이라는 것을 소영은 한눈에 알아차렸다. 소영은 인식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덕수에게 건넸다. 표정에는 여전히 경계가 가득했다. 저희 외할머니가 평생 기다리셨던 분과 관련이 있으신 거예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태범이의 서태범이의 전우였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소영의 표정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의 입에서 수없이 들었던 이름이었다. 외삼촌,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삼촌. 소영에게는 그저 가족사의 한 페이지였지만 외할머니에게는 평생의 전부였던 이름이었다. 그럼 외삼촌이 정말 군대에서 소영은 말을 끝맺지 못했다. 소영은 잠시 마당을 둘러보았다. 어릴 적 방학 때마다 이 집에 머물며 외할머니 곁에서 자랐던 기억이 떠올랐다. 외할머니는 매일 아침 마당 한쪽에 작은 밥상을 차려놓고 그 위에 정성껏 지은 밥 한 그릇을 올려두곤 했다. 어린 소영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밥인지 묻지 않았다. 그저 그것이 외할머니만의 작은 의식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 시절 소영은 외할머니의 그 의식을 그저 신기한 풍경으로만 여겼다. 친구들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할 때도 있었다. 우리 할머니는 매일 외삼촌 밥을 차린다고.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했지만 정작 소영 자신은 그 안에 담긴 깊은 그리움의 무게를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덕수는 무거운 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능선에서의 전투, 태범의 마지막 부탁, 그리고 그 후 수십 년간 이어온 익명의 안부 편지까지. 이야기를 듣는 소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처음에는 의구심으로 시작된 표정이 점점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갔다.
덕수는 목이 메는 것을 참으며 한마디씩 또박또박 이어갔다. 7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들이 이제야 비로소 입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할머니가 평생 기다리신 그 소식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거네요. 외삼촌은 그때 이미 돌아가셨던 거고요. 덕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옳은 일인지 저도 평생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평상 위로 바람이 지나갔다. 소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잠시 숨을 골랐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기억들이 한꺼번에 스쳐갔다. 외할머니의 환한 웃음, 봄마다 들떠있던 모습, 그리고 가끔 보였던 알 수 없는 그늘까지. 소영은 그 그늘의 의미를 이제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쩌면 외할머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소영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소영은 한동안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외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봄마다 유난히 들떠있던 외할머니, 우체국에서 온 편지를 품에 안고 눈물 찢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짓 위에 세워진 희망이었다는 사실이 소영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영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명절이면 외할머니는 늘 아들 몫의 수저를 따로 챙겨두었다. 누가 묻지 않아도 우리 태범이가 좋아하던 반찬이야 하며 나물 한 접시를 더 묻히셨다. 어린 소영은 그 모습을 보며 언젠가는 정말 그 외삼촌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 기다림이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식지 않았다는 것을. 소영은 외할머니의 마지막 순간까지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셨잖아요. 소영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였다. 편지만 보내고 돈만 보내고 그게 정말 약속을 지키는 거였나요? 할머니는 평생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다고 믿으면서 명절마다 아들 몫의 밥상을 차리셨어요. 매년 그 양반 생일이면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도 하셨고요. 그게 다 거짓 위에서 한 일이었다는 거잖아요. 소영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갔다. 오랫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거짓말 같은 기다림을 곁에서 다 지켜봤어요. 소영이 덧붙였다. 남들은 외할머니가 참 한결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가끔 그게 안타깝고 답답했어요. 차라리 진실을 아셨다면 그 그리움을 정리하고 더 편하게 사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덕수는 그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소영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직접 찾아갈 용기가 없었던 자신의 비겁함이 그 어머니에게 평생의 거짓된 희망을 안겨준 것일 수도 있었다. 맞습니다. 저는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잘못입니다. 덕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할아버지는 평생 이 일로 괴로워하셨어요. 매년 봄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셨고 최근에는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이번에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소영은 서윤의 말을 들으면서도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외할머니가 평생 짊어졌던 그리움의 무게를 생각하면 단순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의연하던 할아버지가 지금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작아 보였다. 서윤은 다시 입을 열었다. 저도 얼마 전에야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혼자 짊어지고 사셨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저 매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요. 소영은 서윤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분노가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옅어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외삼촌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으셨어요.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았다면 할머니가 더 편하게 돌아가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힘들게 돌아가셨을까요? 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소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는 정신이 가물가물한 와중에도 갑자기 또렷해지셔서 그러셨어요. 태범이 올 때가 됐는데 저는 그냥 알겠다고 곧 오실 거라고 말해 드렸어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그때는 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소영은 그렁한 눈으로 덕수를 바라보았다. 원망과 슬픔이 동시에 담긴 눈빛이었다. 덕수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질문을 이제는 태범의 가족도 똑같이 마주하고 있었다. 저도 그 답을 모릅니다. 평생을 고민했지만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태범이의 마지막 부탁이었기에 그것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덕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당에는 한동안 침묵만이 흘렀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다. 소영은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일단 집 안에 들어가 보시겠어요? 외할머니 유품을 아직 정리하는 중인데 할아버지와 관련된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더는 두 사람을 매몰차게 내치지 않았다. 소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다. 외할머니가 평생 바라보았을 그 능선이었다. 소영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외할머니도 매일 저 능선을 보며 아들의 안부를 가늠하셨을지 모른다고. 그 생각에 이르자 소영의 마음속 분노는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었다. 덕수와 서유는 소영을 따라 천천히 마루로 향했다. 마루로 오르는 짧은 길이 세 사람 모두에게는 70년의 시간을 건너는 다리처럼 느껴졌다. 소영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선 덕수는 낡은 마루의 냄새에 잠시 걸음을 멈췄다. 오래된 나무와 종이 그리고 흙벽 특유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방 한쪽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그중 한 장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청년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덕수는 그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다. 방 안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집 특유의 정적이 감돌았다. 벽에는 빛바랜 달력과 자수로 장식된 액자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재봉틀이 놓여 있었는데 소영의 말로는 외할머니가 평생 손에서 놓지 않으셨던 물건이라고 했다. 그 재봉틀로 만든 손수건이며 버선이 동네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덕수는 문득 태범이 지니고 있던 그 손수건을 떠올렸다. 저게 태범이군요. 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진 속 얼굴은 덕수의 기억 속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풋풋한 청년의 얼굴, 살짝 긴장한 듯한 미소. 덕수는 손을 들어 액자 유리 위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70년의 시간이 그 손끝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사진 옆에는 작은 글씨로 아들 태범, 입대하던 날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소영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 앞에 멈춰 섰다. 외할머니 유품은 거의 다 여기 다락에 모아두었어요. 정리를 시작했지만 워낙 오래된 물건이 많아서 아직 다 못 봤어요. 소영이 먼저 계단을 올랐고 덕수와 서윤이 뒤를 따랐다. 다락방에는 낡은 옷가지와 그릇, 빛바랜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좁은 다락방 안으로 들어서자 햇빛이 작은 창을 통해 가늘게 스며들고 있었다. 먼지가 떠다니는 그 빗줄기 사이로 덕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래된 이불과 옷가지, 빛바랜 그릇들이 가지런히 쌓여있는 모습에서 한 사람이 평생을 알차게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덕수는 그 흔적들 사이를 걸으며 마음속으로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소영은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함 하나를 가리켰다. 이게 좀 특이해요. 할머니가 늘 머리맡에 두고 아끼시던 거예요. 덕수는 그 함을 보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함의 겉면에는 익숙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달무늬. 정심당에서 만든 한지 제품에만 새기는 고유한 문양이었다. 다락방의 다른 물건들 사이에서도 그 함은 유난히 눈에 띄었다. 먼지가 켜켜이 앉은 다른 상자들과 달리 그 함만은 정성스럽게 닦인 흔적이 남아 있었다. 소영은 그제야 외할머니가 그 함을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평생의 보물처럼 여겼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함을 향해 다가갔다. 7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었던 그 물건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손에서 평생 소중히 다루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편지들은 연도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가장 오래된 편지는 종이가 누렇게 바스라질 정도로 낡아 있었고, 가장 최근 편지는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다. 소영은 편지 하나를 펼쳐 천천히 읽었다. 아드님은 부대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계십니다. 같은 문장이 해마다 조금씩 다른 글씨체로,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반복되어 있었다. 소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소영은 편지를 한 장씩 넘기다가 문득 깨달았다. 글씨체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통해 덕수가 살아온 세월의 흐름이 그대로 느껴졌다. 젊은 날의 또렷한 글씨에서 시작해 점점 가늘어지고 떨리는 글씨로 이어지는 그 변화가 한 사람이 평생 짊어졌던 약속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소영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처음으로 덕수를 향한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이건 제가 만든 함입니다. 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십 년 전 길수에게 부탁해서 함께 보낸 함이에요. 안부 편지와 돈을 더 정성스럽게 전하고 싶어서 제가 직접 한지로 만들었습니다. 소영은 그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평생 외할머니가 아끼던 그 함이 낯선 노인의 손에서 직접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소영은 함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할머니는 이 함을 절대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않으셨어요. 청소할 때도 직접 닦으시고 어디 가실 때도 꼭 챙기셨고요. 저는 그게 그냥 오래된 유품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이렇게 직접 만드신 분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소영의 목소리에서 조금씩 경계가 풀려가는 기색이 느껴졌다. 소영은 함의 뚜껑을 천천히 쓸어 보았다. 손끝에 닿는 한지의 결이 유난히 곱고 단단했다. 평생 종이를 만져온 장인의 손길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했다. 소영은 그제야 외할머니가 왜 그토록 이 함을 아끼셨는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정성과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그릇이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함을 열었다. 안에는 누렇게 변한 편지 더미가 가득했다. 덕수가 수십 년에 걸쳐 보냈던 그 짧은 안부 편지들이었다. 모든 편지가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소영은 편지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다. 할머니가 이걸 매년 꺼내서 다시 읽으셨어요. 글씨를 잘 못 읽으실 때도 누군가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하시면서까지요. 편지들은 연도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가장 오래된 편지는 종이가 누렇게 바스라질 정도로 낡아 있었고, 가장 최근 편지는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다. 소영은 편지 하나를 펼쳐 천천히 읽었다. 아드님은 부대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계십니다. 같은 문장이 해마다 조금씩 다른 글씨체로,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반복되어 있었다. 소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편지 더미 아래쪽에서 소영의 손이 멈췄다. 다른 편지들과 다른 두껍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다. 봉투에는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적혀 있지 않았다. 소영이 그것을 펼치자 떨리는 손글씨가 가득했다. 한눈에도 매우 연로한 사람이 쓴 글씨임을 알 수 있었다. 소영은 그 글씨를 알아보았다. 외할머니의 마지막 글씨였다. 이건 할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소영은 천천히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내 아들 태범이에게,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주신 고마운 분께. 소영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평생 단정하고 강인했던 외할머니의 모습과는 달리 그 글씨는 무척이나 약하고 흔들려 있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힘겹게 눌러 쓴 흔적이 종이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소영은 잠시 편지 읽기를 멈추고 숨을 골랐다.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두려운 듯 손끝이 종이 위에서 머뭇거렸다.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덕수는 그 한 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 어머니의 얼굴조차 본 적 없던 그 사람이 이제야 그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과 마주하고 있었다. 소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편지를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모두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덕수는 두 손을 모은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다락방 작은 창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70년 전 능선에서 시작된 약속이 마침내 가장 솔직한 순간을 향해 다가서고 있었다. 서유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그 손길에는 어떤 말보다 깊은 위로가 담겨 있었다. 소영도 그 옆에서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세 사람 모두 같은 마음으로 그 순간을 함께 견디고 있었다.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천천히 읽어 나갔다. 내 아들 태범이에게,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주신 고마운 분께.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마음에 담아둔 말을 이렇게 적어본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다락방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줄기가 편지를 쥔 소영의 손 위로 가만히 내려앉았다. 덕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생 마음의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어머니의 육성과 같은 그를 직접 마주하는 순간 모든 각오가 무색해졌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차올랐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덕수 자신도 분명히 알 수 없었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그날 능선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동네에 같이 갔던 다른 집 아들이 돌아와서 흘리듯 말해준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기로 했다. 봄마다 누군가 보내주는 그 편지를 진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소영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덕수는 그 대목을 듣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평생 비밀로 간직해왔다고 믿었던 그 거짓을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그 거짓을 스스로 끌어안고 그 안에서 평생을 버텨왔다는 사실이 덕수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덕수는 그 순간 70년 전 능선에서의 장면을 떠올렸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비밀이 사실은 어머니의 배려 속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셈이었다. 덕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더 이상 참아낼 수 없었다.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소영은 계속 읽어 나갔다. 처음에는 화가 났다. 누가 이런 거짓말로 나를 농락하나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누군가 매년 봄마다 잊지 않고 내 안부를 살펴주고
적은 돈이라도 보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 일이었다. 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 정성만은 진짜였으니까. 소영은 그 대목을 읽으며 잠시 멈추었다. 외할머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소영에게는 그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나 외할머니답게 느껴졌다. 화를 내기보다 받아들이는 쪽을 택하는 것. 슬픔보다 감사를 먼저 떠올리는 것. 그것이 평생 외할머니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소영은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며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로 내가 살아있다고 믿게 되었다. 매년 봄,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나는 정말로 내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거짓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계속 내 곁에 살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행복했다. 비록 거짓이었다 해도 그 거짓 덕분에 나는 평생 외롭지 않았다. 소영은 그 대목에서 잠시 읽기를 멈추었다. 글씨는 점점 더 흐트러져 있었지만 문장만은 또렷한 의지로 채워져 있었다. 소영은 다시 숨을 가다듬고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갔다.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고도 따뜻하게 가라앉았다. 덕수는 그 침묵 속에서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짊어졌던 거짓이 누군가에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방 안에 흐느낌이 번졌다. 소영도 더는 목소리를 가다듬지 못했다. 덕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떨었다. 70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 한마디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어머니가 스스로 선택한 위로였다. 서유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평생 가족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할아버지의 그토록 깊은 슬픔과 안도가 동시에 뒤섞인 모습을 서유는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서유는 할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감싸주며 생각했다. 이제는 이 약속이 할아버지 혼자만의 짐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할 이야기가 되었다고. 소영은 마지막 문단을 읽기 전 잠시 숨을 골랐다. 이 편지를 전해줄 사람에게 부탁한다. 당신이 누구신지는 몰라도 당신 덕분에 나는 평생 아들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직접 만날 기회가 있다면 부디 자신을 탓하지 마시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떨리는 글씨로 한 문장이 더 적혀 있었다. 이제 나는 아들 곁으로 갈 준비가 되었다. 더는 외롭지 않게 해주어 고맙다. 소영은 그 문장을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손으로 입을 가리고 흐느꼈다. 평생 강인하기만 했던 외할머니의 마지막 진심이 이 한 장의 종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소영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덕수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평생 짊어졌던 무게가 한순간에 다른 빛깔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자신을 탓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가 70년의 죄책감을 단번에 녹여내렸다. 할아버지 서윤이 덕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덕수는 흐느끼며 겨우 입을 열었다. 나는 평생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줄 알았다. 어머니를 속인 죄인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분은 다 알고도 그 거짓을 받아주셨던 거야. 덕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동시에 처음 느끼는 안도감이 함께 묻어 있었다. 서유는 할아버지를 꼭 안으며 작게 속삭였다. 할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 그 무거운 마음을 70년이나 짊어지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덕수는 손녀의 품에서 한참을 흐느꼈다. 평생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약한 모습을 처음으로 가족 앞에서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소영도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 죄송해요.
아까는 제가 너무 매몰차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의 편지를 들으니 할머니가 정말로 그 안에서 평안하셨다는 걸 알겠어요. 할아버지를 원망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의 빛깔은 처음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소영은 편지를 가만히 가슴에 품으며 덧붙였다. 할머니가 평생 외롭지 않으셨다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위로예요. 저는 늘 할머니가 헛된 희망 속에서 사신 게 안타까웠는데 할머니 본인은 그걸 행복이라고 느끼셨던 거네요. 소영의 말에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눈물을 닦았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긴장은 그제야 완전히 풀어졌고 대신 같은 사람을 그리워했던 이들 사이의 깊은 동질감이 자리하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다락방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덕수는 품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소영에게 건넸다. 이건 태범이가 마지막까지 지니고 있던 손수건입니다. 이제는 이 댁에 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영은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70년을 떠돌던 약속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이었다. 소영은 손수건의 가장자리를 가만히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거칠어진 바느질 자국 사이로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쏟았던 정성이 그대로 느껴졌다. 소영은 그 손수건을 가슴에 품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외삼촌, 이제야 만나네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눈물을 훔쳤다. 70년의 시간이 그 작은 천 조각 하나로 비로소 이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덕수와 서윤을 마을 뒷산에 있는 작은 묘소로 안내했다. 임술래 할머니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소박한 봉분 위로 늦봄의 풀이 푸르게 돋아 있었고 비석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덕수는 묘소 앞에 다다르자 다리가 떨려 잠시 걸음을 멈췄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덕수는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다리의 통증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함이었다. 70년을 기다려온 만남이었다. 비록 그 만남이 차가운 비석 앞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덕수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순간이었다. 서윤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덕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봉분 앞에 앉았다. 손에는 그 오래된 인식표와 손수건, 그리고 태범의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70년 동안 가슴에만 품고 있던 그 물건들을 덕수는 마침내 제자리에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임씨 할머니, 덕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저는 태범이의 전우, 윤덕수입니다. 늦게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덕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바람이 봉분 위 풀을 가만히 흔들었다. 덕수는 다시 입을 열었다. 태범이는 그날 능선에서 끝까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어머니 걱정뿐이었습니다. 덕수는 인식표를 봉분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태범이가 직접 전해달라고 했던 말을 이제야 제대로 전합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끝까지 잘 살았습니다. 전우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의젓했고 부끄럽지 않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덕수의 목소리가 끝내 무너져 내렸다. 덕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어깨를 떨며 흐느꼈다. 7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후련함과 그리움이 함께 뒤섞인 눈물이었다. 서윤은 그런 할아버지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소영도 그 곁에서 조용히 흐느꼈다. 평생 외할머니가 그리워했던 그 말을 70년 만에 비로소 직접 듣는 순간이었다. 비록 외할머니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말이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고
땅속 깊이 스며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소영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다 들으셨죠? 덕수는 손수건을 봉분 한쪽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이것도 이제 두 분 곁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70년 동안 제가 대신 지니고 있었는데 이제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다. 손수건의 가장자리가 가볍게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이 스쳐가는 것 같았다. 한동안 세 사람은 말없이 묘소 앞에 머물렀다.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다. 덕수는 오랫동안 짓눌렸던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죄책감으로만 가득했던 그 약속이 이제는 사랑과 그리움으로 자리를 바꾸어 가고 있었다. 소영도 그 침묵 속에서 외할머니를 향해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이제 모든 진실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평생 행복하셨다니 저도 이제 마음이 놓여요. 소영은 그렇게 속으로 되뇌며 비석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차가운 비석의 표면에서 소영은 오랜만에 따뜻한 위로를 느끼고 있었다. 내려오는 길,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시면 가끔 저희 집에 들러주시겠어요? 할머니가 평생 기다리셨던 분의 흔적을 저도 더 알고 싶어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이제는 숨길 것이 없으니 언제든 편하게 찾아오겠습니다. 소영은 산을 내려오며 처음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낯선 노인을 향한 경계와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따뜻한 연대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같은 약속을 소중히 여겼던 두 집안이 70년의 시간을 건너 비로소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서윤도 조심스럽게 말을 더했다. 소영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공방에도 한번 놀러 오세요.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한지로 그 암처럼 작은 것 하나 더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소영은 그 말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어제까지 경계심으로 가득했던 얼굴이 이제는 따뜻한 안도로 바뀌어 있었다. 소영은 작별 인사를 건네며 두 사람의 차가 마을을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어 배웅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덕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서유는 운전을 하며 가끔 할아버지의 얼굴을 살폈다. 평소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다. 7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비로소 내려진 얼굴이었다. 서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할아버지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는 죄책감이 아니라 평온함 속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곁을 지키겠다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서유는 문득 할아버지의 공방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당나무를 삶는 냄새, 발틀로 종이를 떠내는 손길, 그리고 매년 봄마다 말없이 깊어지던 할아버지의 표정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서유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 할아버지의 남은 이야기를 자신이 이어가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날 밤 덕수는 공방으로 돌아와 그 낡은 함을 다시 서랍 깊은 곳에 넣었다. 이제 그 함 속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약속은 결국 지켜졌다는 것. 그것이 비록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왔을지라도 진심은 끝내 전해졌다는 것. 덕수는 잠들기 전 마당으로 나가 한치 발 위에 새로 뜬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얇고 투명한 종이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덕수는 그 종이를 보며 생각했다. 사람의 인연도 이 종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당나무 껍질이 수없이 두드려지고 풀어져야 비로소 한 장의 종이가 되듯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오랜 시간과 정성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덕수는 그 종이 위에 손끝을 가만히 얹었다.
보드랍고 따뜻한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평생을 종이와 함께 살아온 덕수에게 그 감촉은 언제나 위로가 되어 주었다. 오늘 밤은 그 위로가 유난히 깊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70년 동안 짊어졌던 약속의 무게가 마침내 이 작은 종이 한 장처럼 가벼워진 듯했다. 창밖으로 봄밤의 바람이 조용히 지나갔고 마당의 한치 발 위로 새로 뜬 종이가 고요히 마르고 있었다. 덕수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다. 70년 전 능선에서 시작된 약속은 마침내 완전한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인연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다음 봄이 오면 덕수는 더 이상 홀로 그 함을 꺼내지 않을 것이었다. 서윤과 소영이 함께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어갈 것이었다.